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가 GV80 쿠페 콘셉트를 발표했습니다. 제네시스 GV80 스포츠 쿠페라는 이름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고요. 미국 맨해튼의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 있는 제네시스 디자인 하우스에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디자인 나오고 나니까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콘셉트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야, 이게 무슨 콘셉트야, 이거 그냥 양산차구만, 이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왜 그런 건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아니, 나는 제네시스 GV80 같은 크기의 자동차 정말 필요했는데, 근데 이거 너무 아저씨차 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는 사람들, 제네시스 GV80 스포츠 쿠페 나오면 너무 좋아하시겠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몇 가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몇 가지는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GV80 쿠페 나오면서 곧 나올 GV80 페이스리프트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해외에서도 보면요, 나 보통은 쿠페형 SUV라고 하는 거 정말 싫어했는데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쿠페형 SUV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다 그러네, 어쩜 이렇게 짠듯이 이러지? 댓글 알바입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정말 하나같이 너무나 칭찬 일색이에요. 애들 학교 태워주기 딱 좋은 차라고? 그런 용도야? 아니, 뭐 그것도 말 되는 것 같네요. 이분이 타시는 차가 아반떼 N라인이죠. 아,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댓글들 보면 분위기 좋아요. 현대가 요즘 이런 식으로 반응이 좋은 차가 있었나 싶네요. GV60 처음 나왔을 때 반응하고 비교하면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GV60 때는 야,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 수가 있나? 야, 이게 차마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너무 심했어요. 이제는 좀 현대차 디자인이 감을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발표한 장소 아주 특이하네요. 맨해튼이라고 하는데, 맨해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꽤 큽니다. 여의도만한 면적? 아니에요, 여의도만한 데가 아니고요. 강남구 면적보다도 커요. 서초구랑 강남구 합친 정도의 크기입니다. 상당히 큰 공간이죠. 실제로도 가보면 진짜 강남구처럼 약간 비싼 동네, 그런 느낌이 있죠. 아니, 훨씬 비싼 동네지. 강남구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비싼 동네죠. 전 세계 유명 기업들 다 들어있고, 금융 관련 기업들 일단 다 들어있고, IT 기업 다 있고, 하여간 말도 안 되게 비싼 동네 입니다. 제네시스가 여기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제네시스 왜 여기서 발표했니? 이러실 수 있죠. 왜냐하면 제네시스 하우스가 여기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왔는데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야, 이거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이렇고 야외 공간도 있고요, 지하 공간도 있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데,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어. 이 안에는 심지어 특급 레스토랑도 있어요. 맨해튼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임대료 가장 비싼 곳이죠. 이 맨해튼 안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를 보면 여기는 한 30평 정도 되는 작은 점포가 월세 1억이 넘죠. 지금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 제네시스 하우스는 도대체 면적이 얼마냐? 전체 크기가 4,300평방미터라고 합니다. 1,300평이야? 야, 30평에 1억이면 1,300평이면은 연간 500억씩 임대료로 내고 계신 거예요? 에이, 아니겠지. 그 정도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아마 지하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연간 임대료가 100억은 나갈 것 같은데, 제네시스 차값을 100억 원어치만 깎아주면 그럼 몇 대를 깎을 수 있는 거야.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지만, 바로 옆에 보면 테슬라 전시장도 있어요. 테슬라 전시장도 붙어있는 거 보면 자동차 전시장이라는 건 뭔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날 공개된 사진 보면요, 맨해튼에서 공개한 사진은 아닌 것 같고, 이 아이웨이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뭔가 CG로 처리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엔 나오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때까지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외관을 뜯어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양산용 차체에다가 몇 가지 램프, 디테일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바꿔서 붙인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건 콘셉트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쇼카, 나온 차를 새롭게 꾸며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죠. 사실 쿠페형 SUV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요. 쿠페형 SUV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1세대 쿠페형 SUV 뭐예요? 당연히 이 차죠. 쌍용 액티언. 제가 봤을 땐 독일 차들이 다 쌍용 차를 베끼는 것 같아요. 카이런 헤드램프 이거 보세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헤드램프예요. 그때 당시 S클래스가 더 나중에 나왔는데 그대로 베꼈죠. 이거 보세요. 액티언의 뒷모습인데 이거를 BMW X6, 와, 이건 똑같네. 이름 보세요. 쌍용 카이런, 포르쉐 카이엔. 이거 그대로 베낀 거 아닌가? 야, 이거 쌍용 역시 자부심 느껴도 됩니다. 쌍용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 역시 디자인에서 굉장히 앞서갔어요. 아, 내가 자네 이렇게 앞서갈 줄 알았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디자인을 쌍용이 딱 만들어냈는데 카이런 망했죠. 액티언 망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요. 사실 BMW X6 처음 나왔을 때 그때 BMW는 천하를 호령하는 BMW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X6 나오자마자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애매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점점 발전하더니 이제는 조금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X5보다 훨씬 멋지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아닌가? 맞죠?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죠? 아, 그래. 우리 회사에 BMW 바 친구가 있는데 맨날 X6 얘기를 해요. 아, X6가 너무 멋있는 거 아닌가요? 멋있긴 하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이 쿠페형 SUV라는 걸 만들면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니, SUV들은 그렇게 욕먹는 차 없잖아. 쿠페형 SUV는 왜 이렇게 욕을 먹어? 그도 그럴 만한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 정장 이렇게 딱 입어. 남들하고 똑같이 입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막 굉장히 멋있게 막 꾸몄어. 막 달록달록 막 이게 이상해. 그럼 패션 테러리스트다 뭐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SUV 특징을 보면 SUV는 박시한 자동차, 그냥 네모 반듯한 차, G바겐 같은 차 뭐 이런 거잖아요. 뒷유리가 이렇게 서 있는 차가 SUV지. 무난하게 만들면 그냥 박스 그대로 내놓으면 그냥 욕 안 먹죠. 근데 쿠페형 SUV는 이게 일상적인 거 나 싫어. 이걸 난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어. 그래서 난 진짜 멋들어지게 좀 꾸미겠다. 한껏 멋을 부렸다. 이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비일상적이니까 이 디자인을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망해버립니다. SUV는 조금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도 아이 그건 뭐 SUV니까 이러고 넘어가지만 쿠페형 SUV는 이렇게까지 멋있게 꾸미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겨우 이거야? 이렇게 막 비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쿠페형 SUV입니다. 그럼 액티언을 다시 보죠. 액티언을 보면 아니 사실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에요. 이게 엉덩이 부분 조금만 내렸어도 차체만 조금만 낮췄어도 조금만 더 스타일리시하게 도심형으로 길게만 뽑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가차님이 이걸 조금만 예쁘게 꾸며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멋지다고 합니다. 아 훨씬 낫긴 하네요. 이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아유 훨씬 나요. 훨씬 나. 이렇게만 했어도 대박이 났을 텐데 아 액티언은 정말 잘 될 수 있는 차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네시스 GV80 쿠페 이것도 자칫하면 망할 수 있는 차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스럽게 GV80의 외관을 보면요 곡선이 정말 수려하고 정말 우아합니다. GV80 원래부터 전체적으로 차가 이렇게 우아한 선을 갖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가 이렇게 직선 각진 느낌을 잘 강조하고 있었던 차죠. 그도 그럴만한 게 두 줄 램프라는 것 자체가 약간 박스예요. 두 줄을 이렇게 두 줄로 딱 긋고 나면 요 하나가 박스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모난 것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이면 뭔가 이상하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모난 것들을 차의 곳곳에다가 살려야 되는 거죠. 헤드램프와 테일램프를 네모네모하게 이렇게 두 줄로 잡고 나면 나머지도 어쨌든 박스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차체 전체적으로 선이 강조되게 직선이 강조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GV70은 박시한 요 헤드램프를 좀 둥글려서 둥글둥글한 곡선을 헤드램프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요번에는 요 곡선과 직선을 어떻게 곡선으로 갈 것이냐 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그릴을 보면 GV70처럼 약간 둥글둥글한 그릴로 이렇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전혀 엉뚱한 거에 그릴만 딱 붙인 것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잘 만들었고요. 옆에 캐릭터 라인도 보면 포물선으로 우아하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쿠페 라인도 루프를 우아하게 꺾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크롬이었던 부분 이거 스포티한 자동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 블랙으로 처리를 했고요. 블랙 하이글로시가 되니까 조금 더 미래의 자동차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네요. 그릴도 블랙으로 야 강인한 느낌 듭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릴 하단부에 공기가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 4개를 그려놨는데 요거는 잘 납득이 왜 굳이? 없으면 조금 섭섭했을 것 같긴 하네요. 요거 한번 지워볼까요? 네 지워보면 약간 없으면 어색하니까 넣은 것 같은데 약간 조작 죄송합니다. 조금 어색하네. 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없어도 될 것 같고 양산에는 없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인상적인 건 엠블럼인데요. 엠블럼 와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제네시스 엠블럼을 이렇게 깊이 있게 폭 파서 집어넣었죠. 위만 보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엠블럼이 실제로는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 엠블럼을 쑥 집어넣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지? 아무튼 그렇게 생긴 제네시스 엠블럼 신형 엠블럼으로 바뀌었는데 신형 엠블럼은 굉장히 얇은 엠블럼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리고 요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요게 얇은 판 그리고 그 옆에 또 얇은 판 이렇게 파트를 3개로 나눠서 3개의 덩어리를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이렇게 바꿨네요.
뭐 일단은 더 미래적이고 더 좋은 엠블럼으로 보여집니다. 무게감을 더 가볍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공기역학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기존에 반짝반짝했던 제네시스 엠블럼을 블랙 처리해서 훨씬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글씨를 꼭 저렇게 흰색으로 썼어야 됐나? 잘못하면 에스턴 마틴은 착각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민인 줄 알까봐?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네시스를 꼭 이렇게 흰색으로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네요. 그 안에 또 이렇게 작은 패턴들이 쫙 깔려 있는데 시계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어시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어시에 패턴, 아무튼 그냥 패턴이 있습니다. 얇은 패턴이 쫙 깔려 있어요. 완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컨셉트에만 있을 것 같지 않고 장차 제네시스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환영입니다. 이런 식의 변화는 환영이죠. 그리고 차체 곳곳에 블랙아웃 처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뭐 그릴이나 에어 인테이크도 그렇지만 측면에서 보이는 모든 라인들의 크롬을 다 없애고 다 블랙으로 처리했습니다. 일단 뭐 휠 당연히 블랙이고요. 아래쪽에 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반사판 이것도 블랙아웃, 그리고 윈도우 테두리 뒤에로 라인이라고도 흔히 얘기하는 테두리 라인도 다 블랙아웃 처리를 하고 있네요. 크롬 딜리트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조사가 알아서 이렇게 해줘서 차가 전체적으로 럭셔리하기보다는 스포티한 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천장도 보면 검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검정으로 칠한 거냐? 아니고요. 천장은 여기선 잘 보이지 않지만 카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체 경량화도 시키고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특성들도 더 좋게 만드는 거죠. 차를 발진시킬 때 이렇게 뒤로 기울어지거나 제동할 때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런 것들 없이 위쪽이 가벼워지면 그만큼 차의 거동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거고요. 블랙아웃 처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차체색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차체색은 지금 마그마 컬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붉은색 마그마와 검정색의 이 대비, 이거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한 걸로 보입니다. 그걸 반대로 하면 어땠을까? 이 블랙인 부분을 마그마색으로 하고 차체색을 블랙으로 하면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액센트로 마그마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차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조금 더 과감하게 해주셔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차 색상에 대해서 루크 돈코볼케 CCO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색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어디 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마그마처럼 막 부글부글 끓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 아, 택시색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확 죽네. 총알 택시 같은 데서 영감을 얻으신 것 같아요. 저렇게 스포티하게 달리는 차가 저기 뭐야? 보니까 다 택시더라. 네, 거기서 영감을 얻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 보면서 다들 멋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멋지다고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사진에서 몇 가지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휠이 지금 밖으로 돌출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차체보다 타이어가 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위쪽보다 더 튀어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은 반드시 차체보다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휠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현대차가 사진 배포하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조금씩은 다 휠을 꺼내시더라고요.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 현대가 배포한 소나타 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찍은 소나타를 보면 이렇지 않죠.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네시스 G90도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약간 튀어나왔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나? 이게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퀴를 빼요. 거기다가 스페이서라고 하는 걸 끼웁니다. 그리고 바퀴를 끼우면 바퀴가 이만큼 튀어나오게 되죠. 이 스페이서를 끼워서 사진 찍는 건데 이렇게 하면 휠이 조금 더 당당해 보이고 차체가 좀 더 커 보이고 좀 더 강인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아니, 현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은 메이커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페라리는 야, 요건 손 넘지. 페라리는 그냥 휠이 말도 안 돼요. 뽀샵으로 그냥 딱 잘라서 그냥 푹 꺼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GV80 쿠페 컨셉트, 요거는 휠에 허브 스페이서를 엄청 많이 끼워서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에서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전면에서 보는 사진에서 2열 머리 공간 부분을 이렇게 까맣게 흐릿하게 처리해 버렸어요. 또 뒤에서 보는 사진에는 또 요 머리 공간과 헤드레스트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없게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공간에 대해서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열 머리 공간, 이 굉장히 첨예한 부분인데 이게 쿠페형 SUV가 되면서 2열에 앉은 사람 머리가 천장에 닿는 문제가 있거든요. SUV가 이렇게 높은데 머리가 어떻게 천장에 닿냐 이러실 수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보면 GLE 쿠페 뒤에 앉으면 머리가 이렇게 닿습니다. 머리 공간이 이렇게 없을 거면 뭐하러 굳이 쿠페형을 만드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사실 이 SUV
SUV 디자인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SUV를 왜 타냐? 출퇴근하는데 왜 SUV를 타?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그러잖아요. 짐을 많이 때려 씌우려고 SUV 타는 거야 이러실 텐데, 유럽은 원래 외건을 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건, 해치백 이걸 기본으로 타요. BMW 3 시리즈, 뭐 5 시리즈 다 외건이고요. 벤츠 C 클래스 이것도 다 외건으로 탑니다. 당연히 외건이 기본이고, 우리나라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죠. 소형차를 세단으로 사는 거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3 시리즈를 왜 세단으로 사지? 우리가 뭔가 중국 사람들을 볼 때 3 시리즈 리무진? 저 뭐 장난하나?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사람들 볼 땐 소형 세단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외건이 기본이니까 이걸 SUV로 넘어갈 이유가 없죠. 아니 승차감만 나빠지고 연비만 나빠지는데 왜 굳이 그 큰 걸 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사륜구동 오프로더 아닌데 왜 SUV를 사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 사람들은 SUV를 디자인하면서 뭔가 좀 죄책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이라도 덜 SUV 같이 보이게, 약간이라도 뒤를 좀 더 날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소비자들도 뒤가 좀 날렵하면 그래도 좀 지갑을 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리시한 쿠페형 SUV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이거 눈을 돌리는데 그냥 됐겠습니까? 쌍용 액티언이 큰일 한 거죠. 아, 우리 SUV 진짜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데 마침 나온 거죠. 동방의 저 꼬레아라고 하는 데를 보니까 와씨 저런 차가 나올 수가 있네. 와 저런 아이디어 미치지 않았냐? 라면서 본 거. 그게 바로 쌍용 액티언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액티언, 로디우스, 카이런 요 3총사가 우리나라 디자인이 아닙니다. 켄 그린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왕립 디자인 학교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 RCA의 학장이자 자동차 디자인의 전설이라고 하는 켄 그린리가 디자인한 디자인이에요. 저 예전에 직접 RCA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직접 가서 뵙기도 했던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전설. 켄 그린리가 책임지라고? RCA가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혹시 처음 들어봤어요? 피터 슈라이어가 RCA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뭐 제규어 랜드로버 디자이너, 지금 사장이기도 한 이안 컬럼도 RCA 출신이에요. GM의 김태환 부사장, 그분도 RCA 출신. 그냥 유명한 분들만 저희가 골라봐도 한 수십 명입니다. 그럴만한 게 자동차 디자인을 한다는 세계적인 학교가 몇 개 없어요. 미국에는 ACCD, 유럽에는 RCA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은 이 둘 중에 하나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러면서 인맥과 학연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디자인 세계가 있다니까. 좀 나쁜 건가 그거는? 어쨌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수장은 이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학장이 디자인한 건데 얼마나 잘했겠어요. 이게 대충 나온 거냐? 아니죠. 엄청나게 미래를 내다보고 디자인한 거죠. 근데 그때 쌍용차 어땠을까? 망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 차를 인수하려다가 잘 안 됐고,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외로 넘겨야 된다 해서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팔리자마자 상하이 자동차가 빨리 차 내놔라 해서 내놓은 거죠. 제대로 완성되지 않고 급조해서 내놨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거 조금만 가다듬었다면 정말 훌륭하고 파격적인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용 파이팅입니다. 자꾸 새네.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도자료 보면요, 여기 앞부분에 제네시스는 여기에 디자인드 바이 제네시스라는 문구에 명판을 부착해 제네시스의 독보적인 디자인 경쟁력을 강조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하죠. 그럼에도 여기 옆에다가 어쨌든 글씨를 꼭 쓰고 싶어 한다, 요건 알겠죠. 많은 메이커들이 어떻게든 차 옆에다 글씨를 쓰고 싶어 합니다. 포르쉐는 예전부터 거기다 썼지만 폴스타도 여기다 쓰죠. 폴스타가 차체마다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쓰게 되는데, 옛날에는 크롬으로 뒷범퍼 위에다 붙이는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크롬 더 이상 안 쓴다. 범퍼 뒤에다 뭘 붙이는 건 맞지 않다. 차를 여러 대 갖게 되는데 그 차가 어떤 스펙인지 운전석에 들어갈 때 딱 보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다가 이걸 붙이게 됐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메이커가 아 그러네 라면서 여기다가 글씨를 새겨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디자인의 일부가 되게 하고 싶은 느낌,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제네시스 디자인 바이 제네시스, 요건 좀 아니 여기 디자인 바이 피닌파리나 이러면 말이 되죠. 피닌파리나라고 하면 그 디자인 스튜디오의 그 이미지를 받아가겠다 요거 있는데, 제네시스가 디자인한 걸 제네시스에다 붙여? 그러면 현대 디자인 바이 현대, 모카 디자인 바이 모카,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고민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줄 램프 디자인 있죠. 이것도 현실에서 나오기 조금 어려워 보이죠. 두 줄 램프가 지금은 그냥 일자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컨셉트 카
양산차처럼 보여지죠. 양산차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조금 어렵죠. 일단 앞부분에 헤드램프를 어쨌든 넣어야 되는데 헤드램프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는 브레이크 등도 있어야 되고 방향지시 등도 있어야 되고 후진등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램프 두 줄 넣고 끝?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깜빡이는 어디 들어갈 거야? 깜빡이, 요즘 분들이 깜빡이 밑에 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던데 위에다 넣어주시겠죠. 그럼에도 이 두 줄 램프 그럼 그냥 콘셉트일 뿐이냐, 이거 절대 안 나올 거냐, 어떻게든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네시스 G90 보면 요번에 두 줄 램프를 잘 살려놨잖아요. 제네시스는 두 줄 램프라는 걸 제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에도 램프를 어떤 식으로든 이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헤드램프도 마찬가지로 G90에서 쓰인 것처럼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해서 이렇게 24개의 램프를 일렬로 배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헤드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데 요 일자로 이어진 게 제대로 연결되어 있진 않죠. 제네시스 X 컨셉트 같은 경우는 요게 일렬로 쭉 이어져 있는데 지금은 휠하우스 부분을 일렬로 이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살짝 비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의 기술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든 불이 일렬로 다 들어오게 그렇게 만드는 시기도 머지않은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산에서는 나오진 않을 것이다. 양산에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외관을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두루두루 만족하는 그런 디자인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GV80 쿠페를 만들랬더니 GV70을 그대로 키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GV70을 키웠다? 말이 되네?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왜냐면 GV70이 루프가 이렇게 원래부터 쿠페형 SUV고 약간 둥글둥글하니까. 그러면 이 차는 정말로 GV70을 키운 차냐?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GV70을 키운 차 아닙니다. 여러가지 아닌데요. 일단 전면 서스펜션이 전혀 다르죠. GV80은 전륜을 WC 본으로 하고 있고요. GV70은 전륜에 맥퍼슨 스트럿을 쓰고 있죠. GV70은 서스펜션이 나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뭐다 얘기하면 아 그럼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WC 본이 더 안정감 있고 무거운 차체를 더 잘 지탱할 수 있고 뭐 이런 데 도움이 되죠. 대형 SUV들은 다 WC 본 쓰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차체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모양을 한번 보세요. 모양을 보면 서스펜션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부분, 사람 팔처럼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요걸 가리켜서 암이라고 하는데 맥퍼슨 스트럿을 보면 요 암이 아래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요걸 로어 암이라고 하죠. 이 윗부분은 그럼 어떻게 있느냐, 윗부분은 그대로 연결해서 철판에다 그냥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우리는 철판이라고 하면 굉장히 두꺼운 걸로 생각하지만 이걸 영어로는 스틸 시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처럼 철판 한 장이에요. 아주 얇은 철판을 찍어서 그걸 겹쳐서 만드는 게 차체니까 이 차체가 어쨌든 철판 베이스면 서스펜션 같이 강한 힘을 받는 부위는 찌그러지거나 흔들리거나 뒤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차체 전체가 윗부분이 암이 아니니까 당연히 윗부분에 힘을 받게 되고 뒤틀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체가 너무 무거우면 이 철판 부위가 찢어지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차들, 기아차들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링 모양으로 보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철판이 찢어지지도 않게 서스펜션도 더 강하게 이렇게 보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WC-본 같은 경우는 윗부분을 그대로 철판에다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랫부분 윗부분에 다 팔이 있어서 위시본이라고 하는, 위시본이라는 건 다 아시죠? 닭 먹다가 보면 Y자 모양이 이렇게 뼈 나오잖아요. 그걸 위시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위시본처럼 생긴 게 아래에도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다. 그래서 더블 위시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 위시본은 위쪽에도 암이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있으니까 더 강하지. 그래서 대부분 레이스카는 다 더블 위시본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더블 위시본이 더 좋은 거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F1 레이스카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F1 레이스카는 위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오픈휠 같은 경우는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WC-본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WC-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쨌든 WC-본이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이 맥퍼슨 스트럿 같은 경우는 위쪽에 철판이 있고 거기다가 서스펜션을 이렇게 붙였으니까 바퀴가 있으면 바퀴가 위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근데 WC-본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만 휘는 게 아니라 위쪽도 같이 휘니까 이렇게 수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올라가게도 할 수 있고 휘어서 올라가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튜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는 분들은 야 그러면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면 파이어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끄트머리만 닿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서스펜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서스펜션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타이어는 그대로 있지. 그리고 차체가 기울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이 면 전체가 노면 닿게 됩니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였죠? 끝없이 자꾸 새지.
자, 그래서 측면 윈도우 라인을 보죠. 이게 GV70 같이 생겼냐? 아니죠. GV70은 이렇게 생겼고요. GV80 쿠페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다르죠? 비슷하지도 않아요. 훨씬 멋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카이엔하고 마칸. 카이엔과 마칸의 관계 같다. 카이엔 쿠페는 이렇고 마칸은 이렇게 생겼다. 살짝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라인을 제대로 잘 잡고 있고요. 요거 이렇게 생겼고 GV80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GV80과 관계가 더 가깝죠. 그리고 부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체 외관도 그렇지만 문짝도 다 바꿨어요. 전면 문짝도 다 바꾼 것 같고, 야,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비용을 쓴다고? 하여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G70 슈팅 브레이크 보면서 야, 돈을 너무 안 써서 차가 너무 이상하게 나왔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의 그 아픔을 타산지석으로 삼았는지 GV80은 제대로 쿠페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파워트레인은 뭐가 들어가나? 예전에는 3.5L 터보 모델만 나올 것이다. 그래서 3.5 터보로 380마력을 내는 차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G80 스포츠도 예전에는 3.3L 터보, 3.5L 터보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이제는 G80 스포츠가 일반 2.5L 터보 엔진도 사용할 수 있고 3.5L 터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디자인 패키지처럼 나왔거든요. 요번에 소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타도 기존에는 고성능 버전만 N9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모델도 N9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포츠, N9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난 디자인이 스포티한 거지 엔진이 스포티한 걸 원하는 건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V80 스포츠 쿠페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오겠지만 아마도 엔진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L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아마도 304마력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3.5L V6 트윈 터보를 사용하게 되면 380마력, 이런 식으로 파워트레인을 두 가지로 가져갈 걸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디젤 엔진은 사라지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왜냐면 이게 직렬 6기통 엔진을 간신히 어렵게 개발해 놓고 현대에서 제네시스 GV80에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넣어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유럽 시장에 나가야 되는 차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나간다면은 디젤을 포기할 순 없지 라면서 아마 넣어서 나올 것 같고요. 디젤 6기통 엔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진동소음 거의 없고, 그리고 273마력을 내고요. 토크는 무려 60kgm를 내는 어마어마한 엔진이에요.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는 것만 빼면은 정말 최고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엔진인데 정말 안 팔려요. 얼마나 안 팔리냐면 가솔린 엔진이 1429대 팔리는 동안에 디젤 엔진은 244대, 10분의 1도 안 팔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큰 의미 없는 엔진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가격이 더 중요할 텐데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 가격은 지금 GV80 시작 가격이 6,400만원입니다. 여기 옵션을 다 더하면 1억 560만원, 1억이 넘어요. GV80이 어마어마한 차였네. GV80 타는 아저씨들 좀 사시네. 세상에, 이 돈을 내고서 굳이 국산차를 타는 것도 뭔가 더 멋있어. 뭔가 이분은 나란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근데 기업의 회장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돈 많은 사람이 굳이 국산차 타시는 분들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재용 팰리세이드, 뭔가 크게 하시는 분은 역시 국산차. 그러면 1억 500에서 끝났냐? 그러진 않겠죠.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곧 나올 텐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아마도 가격이 200~300만원 정도는 인상될 것 같아요. 200~300만원 인상되고 끝나나? 끝나지 않겠죠. 쿠페 모델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G80 일반 모델, G80 스포츠 모델의 가격 차이는 또 220만원 이 정도 차이 나거든요. 쿠페 모델은 이거보다 더 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치면 시작 가격이 대략 7천만원이 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풀옵션은 1억 1천만원이 넘겠죠. 이게 괜찮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개 들어서 X6를 보면 됩니다. BMW X6를 보면 시작 가격이 1억 1,800만원, 메르세데스 GLE 쿠페 1억 2천만원. 잠깐, 이 정도면 GV80에다가 옵션을 붙여서 한 1억 정도 된다고 해도 GV80이 더 싸네. 그리고 GV80 처음으로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촬영도 보면 서킷에서 다
촬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차의 컨셉트, 스포츠카 컨셉트인 것처럼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테리어도 보면 시트백이 이렇게 뚫려 있는, 그래서 시트 뒤쪽에서 하점식 안전벨트를 끼울 수 있는 그런 버킷 시트를 사용하고 있죠. 얼마나 스포티하게 만들려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롤케이지 형태로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제 롤케이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지만요.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스포티하게 포지셔닝하고 이름도 스포츠 쿠페라고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트렁크 뒤쪽을 보면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 카본으로 해서 파츠를 붙였는데 이게 마치 테슬라에서 뒤쪽에다가 살짝 붙인 것 같은 그런 윙을 붙이고 있거든요. 너무 테슬라스럽네. 사실상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뒷부분에 액센트를 제대로 주고 있어서 요거 없으면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은 덕테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약간 재밌는 요소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뒤쪽에다 이렇게 날개 붙여놓는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출시 시기는 올해 말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가지 사정상 내년 초로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2024년 1분기에 제네시스 GV80 쿠페도 나오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SUV 쿠페 사실 그렇게 많이 팔릴 차라고 할 수는 없죠. 더 비싸고 더 작으니까요. 그럼에도 더 멋집니다. 저라면은 GV80은 너무 실용적이고 너무 어르신 차 같아. 그래서 못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GV70이 난데 GV70은 좀 작아서 이걸 살 거면 그냥 큰 세단을 사지 왜,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GV70은 적어도 저한테는 조금 의미 없었는데, 근데 GV80 쿠페 이 차가 나오게 되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게 꼭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GV80 좀 불편하더라도 이거 사세요. 아니면 뭐 GV70 사세요. 뭐 이러면 될 텐데. 근데 저같이 이렇게 중간적인 요구를 하는 이런 특별한 요구에도 부합되는 자동차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참 고맙기도 하네요. 보통은 벤츠, BMW, 아우디 뭐 이런 프리미엄 메이커들이 이렇게 약간 틈새 시장을 노리고서 좀 작은 물량으로 내놓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였는데 현대 같은 대중적인 자동차 메이커가 이렇게까지 한다니까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여튼 오늘은 이렇게 GV80 스포츠 쿠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출시 그렇게 머지 않았으니까 GV80 쿠페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정보가 나온 대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